일타 강사에게 듣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하버드 출신으로 자체 경제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많은 분께 큰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알찬 내용으로 이번 방송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요즘 핫하니까 그냥 뭐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차 전지 종목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섹터가 향후 한국 산업의 성장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산업이고 향후에 가장 10년, 20년 정도 범위에 걸쳐서는 향후 한국의 어떤 다른 섹터, 산업에 비해서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산업이라서 그렇고요. 정말 한국에는 축복이게도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축복인 상황인데 그 배터리 산업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지금까지 한국 산업을 주도해왔던 한 20년, 30년 주도해왔던 그 반도체 산업 보다 더 좋은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때는 삼성전자나 또는 뭐 후반에 하이닉스 같은 그런 업체들 종합 반도체 회사들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 이른바 소부장 업체들은 조금 뒤늦게 조금씩 성장했다면 2차 전지 산업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제조 기반이 상당히 좀 다져진 상태에서 이 산업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 이른바 최전방에 이제 배터리 셀 3사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와 장비 업체들도 함께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그 2차 전지 산업이 향후 10년, 20년 이상 계속 뻗어갈 산업인데 여전히 산업의 그 성장 흐름 측면에서 보면 아직 상당히 좀 초기에 가까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상당히 성장할 여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 2차 전지가 근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잖아요. 그럼 소장님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 뭐 앞으로 조정을 받았다 다시 이제 반등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릅니다. 저는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주가 지수의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저도 오래 하다 보니 그 좀 훈련된 감 같은 게 있어서 대체로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뭐 제가 공개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의존해서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별 기업의 그 주가 대비해서 그 상대적인 어떤 가격, 가치 또는 그 기업의 매력도 이걸 계속 비교해 가면서 그때 비중을 좀 더 늘릴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오버슈팅이다 싶으면 조금 비중을 살짝 줄인다든지 근본적으로는 뭐 이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정도의 큰 위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대체로 시장에 머무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냥 개별 기업의 가격 대비해서 가치를 계속 보면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조정은 왜 오냐? 아니 뭐 어떻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요. 맞아요. 아무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도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무상향하면 좋죠. 근데 그런 산업, 그런 기업이 어디 있나요?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산업의 흐름도 사실 조금씩 성장한 산업도 일시적으로는 다 부침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큰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그거는 그냥 그 흐름을 보면서 큰 흐름을 보고 성굵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 이거는 그냥 뭐 일부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부 산업의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인류 문명사적인 어떤 그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온난화라는 절체절명의 이제 인류 최대의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각국이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 에너지 전환 속에서 뭐 각종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또 전기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산업이고 거기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향후에 얼마나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뭐 이번 여름 휴가로 이제 노르웨이도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한 80%, 올해 상반기에는 85% 정도가 돼 있는데 노르웨이 경우에는 2025년에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됩니다. 그리고 뭐 상당수 국가들은 2030년에, 35년에 또는 뭐 40년에 이렇게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뭐 보조금 축소되면 뭐 줄어든다부터 뭐 인센티브 줄어드니까 벌써 뭐 위축된 거 아니냐, 또 뭐 경기 침체 오니까 또 뭐 덜 팔리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부침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거는 인류가 지구온난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2025년부터는 법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각국 정부가 그런 뭐 이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로드맵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32년까지 67% 정도 전기차가 침투율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책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7%를 타겟으로 했는데 뭐 거기에 미달해서 60%, 50% 수준에 그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뭐 그렇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난해 미국의 그 전기차 침투율이 6.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50%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향후 남은 10년 동안 10년도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한 50% 성장했지만 한국의 양극재 수출은 지난해 대비해서 170% 성장했거든요. 훨씬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평균적인 그 배터리 탑재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성장주들은 자기가 다른 더 좋은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또 정말 이미 안 올랐고 매우 저렴하면서 정말 성장성이 강한 뭐 그런 기업들을 뭐 잘 발굴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뭐 안목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냥 2차 전지 섹터가 장기적으로 잘 성장할 기업 섹터인 건 알겠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정말 주요한 플레이어 기업들이 상당폭 조정받았을 때 그때라도 들어가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게 저는 그냥 좀 제일 편안하면서 좀 장기에 걸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기적인 기간 말씀해 주셔가지고 장기로 뭐 3년 이상 기냐 아니면 10배 이상 수익을 좀 내면 일단 빼고 본다 뭐 이런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투자 기간하고 뭐 매도 기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그 기업이 한참 뭐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 성장 구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뭐 얼마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서 향후에 계속 커지기만 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향후 적어도 10년, 20년 범위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은 좀 다르죠.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캐파 증설을 이제 한창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5년 조금 밀리면 26년 정도까지가 이제 좀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유럽의 배터리 뭐 북미라든지 유럽의 신생 배터리 스타트업들도 대략 향후 한 2년 내지 3년 정도에 아마 캐파 증설이 러시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가능하면 투자하는 게 좋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그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좀 주가가 덜 올랐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냐부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수주했던 장비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수주 잔고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이미 2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2차 전지 업체들 수주가 더 늘어나는 구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25년까지거든요. 그럼 향후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는 실적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 인식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에서 나타날 텐데, 거기에 좀 뭐 관심을 가지고 또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구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그 공정을 이렇게 크게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나눠 보면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은 대체로 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전극 공정 안에서도 뭐 믹싱 공정이라든지 코팅 공정 쪽 장비를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립 공정은 레이저 노칭처럼 조금 특화돼서 그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또는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기업들 정도를 좀 골라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 유럽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하고 다르게 그 자체 캐파를 셋업해 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이런 공정들을 가능하면 좀 턴키로 일괄 발주해서 빨리 이제 그 캐파를 구축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고객사, 잠재적인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저는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장비 이야기는 대충 드렸고, 이제 소재 쪽으로 가면 소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10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의 지금 2027년 예정 캐파가 72만 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니켈 양극재를 뭐 니켈 시세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현재 시세로 가장 좀 뭐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그 톤당 5천만 원이라고 치면 70만 톤이어도 뭐 7호 35 최소 35조 원 정도는 되고요. 리튬 단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40조 원, 50조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조 원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3배, 4배, 5배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전히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주가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뭐 지나온 걸 돌아보면 이미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올랐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그 흔히 영어로 이제 forward looking 하잖아요. 좀 향후 전방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다시 얼마나 더 성장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뭐 주요한 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뭐 3년, 5년, 10년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그때 조금씩 조금 더 매수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2차 전지 시장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어떤 변수나 호재 악재는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뭐 호재도 많고 뭐 당연히 악재도 많죠. 그래서 뭐 호재라고 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린 것이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 발효되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한 50% 정도 됐는데, 사실 하반기는 그 성장폭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인 GM 같은 경우, 우리 LG엔솔하고 이제 얼티엄 셀즈라는 합작 공장도 갖고 있죠. 그 GM이 올해 하반기에 얼티엄 베이스드, 그러니까 얼티엄 공장의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6종을
본격적으로 출시해서 이걸 이제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기차 차종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예를 들면 GM 볼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퇴출시키는 거고요, 점차로. 반면에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인 예를 들면 픽업 트럭 같은 거, 그 다음에 미니밴, 또 SUV, 이런 인기 있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6개 종류의 6종의 이제 이 모델들을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모두 다 LG 엔솔과의 합작 공장인 얼티엄 셀즈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LG 엔솔의,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는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장비도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소재도 하반기가 저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이유로 뭐 기대만큼 뭐 덜 간다.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큰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뭐 부침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 하반기에 다시 진짜 좋아진다. 하반기가 2차 전지선 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어떤 산업이든 아무리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도 일시적인 부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냥 한두 달 투자하고 뭐 또는 3개월, 6개월 투자하고 말 게 아니고 최소 2, 3년에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뭐 한 분기별로 이렇게 부침이 있거나 월별로 부침이 있는 거 가지고 그 노이즈에 다 휘둘려가면서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최근에도 뭐 중국의 뭐 CATL이 만든 뭐 이런저런 배터리가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을 대체할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노이즈들이 자꾸 나오는데, 물론 중국 업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네들 배터리를 계속 개선해 나갈 텐데 한국 업체들도 그 못지않게 하이니켈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좋은 배터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LFP 배터리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이망간이라든지 코발트 프리 같은 좀 중간 수준의 그런 배터리 다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뭐 일부 물론 이제 중국이 우회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미국이 중국의 그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향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뭐 8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가지면서 계속 고성장할 거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외에 조금 보고 계신 뭐 다른 섹터나 종목이 좀 있으실까요? 뭐 저도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비중을 가장 많이 실어서 투자하고 하지만 그 2차 전지 섹터에만 좋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대체로 그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구조적인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국의 산업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그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뭐 지금까지 계속 경제 성장률이 고성장 단계에서 중성장, 그 다음에 저성장 단계로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건 한편으로는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예를 들면 기계, 조선, 철강, 화학 뭐 이런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산업들이 사실은 다 경기 순환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 순환 산업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산업들 중에는 정체나 쇠퇴에 이르고 있는 그런 산업 또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당연히 주가가 안 오르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또는 그 산업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제가 2차 전지 쪽 외에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우리가 그 전기차 부품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배터리도 사실은 전기차에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도 필요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전력을 배터리에서 발생된 전기를 이렇게 뭐 동력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버터도 필요하고, 또는 내연기관차의 이제 변속기에 대응하는 전기차에서는 감속기 같은 뭐 그런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품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기존에 이제 이런 전기차 부품주라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차 상태에서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에 뭐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내연기관차 부품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경우에는 내연기관 매출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향 부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그렇게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도 국내에서 사실은 좀 주목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못지않게 이건 뭐 거대한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다만 이제 뭐 태양광이라고 하면 뭐 한 두세 개 업체 정도로 산업 기반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 태양광도 일부 뭐 풍력 타워 업체라든지 뭐 관련 업체 몇 개를 제외하면 좀 이렇다 할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거는 꼭 뭐 역대 정부가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원자력에 힘을 주는 원전에 힘을 주는 반면 신재생 쪽은 오히려 조금 그 힘을 좀 덜 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이쪽 분야의 산업들이 좀 잘 못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쪽 산업도 성장하고 그게 주요한 플레이어 기업들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자담배가 사실은 전기차처럼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초담배, 그런 담배가 이제 뭐 건강상이 이제 굉장히 유해성이 높다, 뭐 이런 시선들 때문에 점점 이제 흡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글로벌 담배 업체들이 유해성이 이제 현저히 줄어든다고 각국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자담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담배 업체들 중에는 걔네들 그 비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모크 프리 월드라고 하는데, 담배 연기 없는 세상 또는 스모크 프리 퓨처라고 하는데,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꿈꾼다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제 기존의 연초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명분도 되지만 또 실리적으로도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담배 시장이 1,000조 정도 되는데, 이제 전자담배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향후에 뭐 굉장히 많은 전자담배로 전환해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 근데 국내에는 사실은 KTNG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전자담배 쪽으로 이행하는 흐름도 뭐 속도가 빠르지 않고, 또 여전히 이제 기존 연초담배의 매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 KTNG 같은 업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전자담배 기기를 그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뭐 강자인 예를 들어서 필립 모리스라든지 뭐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든지 뭐 알트리아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좀 골라서 투자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아까 그래도 적어도 좀 변화는 시킬 수 있으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비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은 사실 여러 측면이 있죠. 근데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로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면 사실은 주식 투자로 정말 경제적인
그 어떤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법이 뭐냐? 일단은 뭐 약간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너무 매크로 경제 흐름이나 시장과 관련된 그때그때의 어떤 노이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된다. 예. 그게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보통 이제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가끔 뭐 2차 전지처럼 확 이제 주목을 받는 이런 종목이 있을 때는 그곳에 좀 집중 좀 투자 이쪽 비율을 좀 높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뭐가 좋다고 조금 생각하실까요?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주식 투자를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달기 상태로 아는 상태에서 예, 어느 종목이 더 좋은지 그 우선순위별로 평가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골고루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섹터별로 막 흩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투자의 대가 예를 들면 워렌 버핏부터 해서 뭐 피터 린치는 물론 이제 펀드를 운용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의 대가들은 다 집중 투자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워렌 버핏의 표현을 쓰면 첫 번째로 되게 매력적인 그 기업이 있는데 왜 이걸 놔두고 20번째로 그냥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하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5개, 20개, 30개씩 투자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가 20번째는 매력적인 종목을 모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자기가 발견하면 예, 거기에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죠. 예. 아니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 정도 안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한 4배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한 20번째 매력적인 종목은 뭐 1년이 지나도 50%밖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왜 그냥 50% 주가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300% 이상 그렇게 3배, 4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집중 투자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두 종목에 뭐 몰빵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집중 투자라고 할 때는 보통 분산 투자에 따르는 그 어떤 수익성 분산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그 각 개개인이 자기가 충분히 모니터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해지 와 관련된 그 연구를 한 스터디 내용들을 쭉 보면 리스크 분산 효과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까지만 가도 그 리스크 분산 효과가 한 30개 이상, 예, 그리고 지수에 가까운 수준까지 를 100으로 잡았을 때, 예, 거기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집중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 몰빵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개, 7개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종목들을 그때그때 충분히 스터디하시고 충분히 스터디하고 자기가 잘 아는 상태에서 하나씩 담으시면 순차적으로 이제 뭐 포트 안에서 오르면서 그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로 살찌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0배 이상 초강력 상승할 주식을 고르는 원리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3개만 찾으면 이제 노후가 바뀐다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담겼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10배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진짜 제대로 못하는 여의도 정권가에 그 어쩌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어떤 프레임에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상장사에 뭐 2,000 몇백 개를 날 잡아서 주말에 한번 다 뭐 장기 차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구조적인 산업 변화에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구조적인 어떤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뭐 침체하거나 뭐 정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만 그 이전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도 몇 년에 걸쳐서 또는 10년 정도에 걸쳐서 10배, 20배 성장한 기업들이 나오고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 불과 한 4년 전에 한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게 그 한 달여 전에 50만 원 넘게 갔다가 지금 30만 원 초반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한 4년 정도 만에 3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30배 정도 올랐는데 이 30배를 수익을 다 누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발 질문인데 소장님은 좀 누리셨을까요?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미리 보셨- 반성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에코프로 BM을 2019년 하반기부터 투자했습니다. 상당히 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들에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라는 그 기업에 초기에 투자했던 금액에서 계속 좀 누적해서 계속 그때 투자해 갔으면 지금까지 왔으면 수익률이 아마 더 좋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30배가 주가가 뛰는 동안에 30배를 온전히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 심지어 10배 수익도 누리는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 수익 나면 이거 내가 수익 많이 냈다라고 하고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쌀 때 그때 들어가지 않고 꼭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달려들 때 그때 나도 한번 사봐야 되나. 그래서 특히 뭐 한 달여 전처럼 이제 2차 포모가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꼭지점에서 들어간다든지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 종목의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들어가니까 뭐 상대적으로 단기 고점에 들어가서 막 조정이 뭐 세게 와서 막 30% 40% 떨구면 또 겁먹어서 홀라당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0배 상승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다시 또 몇 년 후까지 최소 또 몇 배 이상 더 오를 이런 기업들을 어떤 사람은 수십 배씩 그렇게 수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10배, 어떤 사람은 몇 배, 어떤 사람은 20-30%.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 정도 수익 내고 말아버리거나 심지어는 손실을 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그 수익의 잠재력을 주는 기업들은 그동안에도 찾아보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기업을 심지어 발굴하고 나서도 탑승하고 나서도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지 못했고 계속 이제 어떤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한국에서 단타 매매하는 것이고 또는 테마주 추종 매매를 하는 것이고 또는 그냥 뭐 여의도 정권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 하는 데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또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간들을 조정 오는 구간들 부침이 있는 구간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 투자하는 방식이 뭐 친구가 누가 이거 좋다더라. 뭐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투자하거나 또는 여의도에서 뭐 여의도 정권가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방송에서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자기의 별도의 큰 공부 없이 주식을 덥석 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니까 비중을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10종목, 20종목씩 막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 그러면 리스크를 분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리스크만 분산하나요? 수익도 다 분산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마이너스 60% 손실 나는 게 있어서도 20종목이면 그 영향이 적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기업에서 어떤 20종목 가운데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막 3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가 잘 아는 기업들
예, 예를 들면 저는 기준이 최소가 그런데 2년 안에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한 5개에서 7개 정도 예,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번갈아 가면서 예, 꼭 그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 상당 부분 그게 현실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주식 자산의 이게 규모가 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단언컨대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 할 때는 그냥 뭐 성장하지 않는 기업, 예, 정체되고 쇠퇴된 기업 이런 것들을 뭐 골라서 10년 투자한다고 이걸 뭐 장기 투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잘 모르는 투자인 거고, 예.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골라서 투자하면 그거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상당히 큰 수익들을 안겨준다. 이걸 믿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요, 그 잠재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 사실 손실 내기보다는 수익 내기가 훨씬 좋은 게임이에요. 저희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예. 그 원리가 궁금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그 기자님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알고 계시죠. 대체로 맞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가능합니다. 이 말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촬영하신 분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어떤 기업을 진짜 잘 알고 있으면,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되게 복잡한 기업이에요. 사업의 종류도 많고,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디테일하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되게 드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도로 내려갔다.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일단 들어가겠죠. 일단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아마 빚내스라도 들어갈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막 10만 원 전자, 뭐 11만 전자 막 이렇게 뜯을 때는 실제로는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되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을 때고 오버슈팅 할 때이고, 예, 그렇게 해서 막 시장에서 이제 막 그 흥분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때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구간입니다. 뭐냐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11만 원 할 때는 실제로는 예, 업사이드, 그러니까 추가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크게 없는데 그러면 로우 리턴인 거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게 흐름을 잘못하면 하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3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로우 리스크고 하이 리턴이 가능한 구간이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기업을 잘 알고 투자를 하면, 제가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열심히 스터디를 하셔서 투자하시다 보면 삼성전자 이상으로 그 기업을 잘 알지 않겠어요? 지지난해까지 막 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에 막 시장이 이렇게 뭐 주가 지수가 계속 빠지고 막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이 지난해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3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뭐 30몇만 원이고 50몇만 원까지 장중에 한번 갔었지만, 이게 지난해 연초에는 네, 뭐 이동채 회장 그때 뭐 그 혐의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때 지난해 연초에는 이게 거의 7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눈 밝은 사람들은 네,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겠죠. 실적은 3배 이상 성장했는데 주가는 오르기는 그냥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굉장히 잘 받아서 예, 비중을 실어두면 크게 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예,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수를 좀 압축해서 자기가 진짜 잘 아는 상태에서 예, 집중 투자를 하면 이런 기회들이 잘 보인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에서 예,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그게 2배, 3배, 4배 오르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예, 그런 걸 한 번씩 반복하시면 아, 투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그 원리를 한번 터득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년, 2년, 예, 또는 2년, 3년, 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주식 계좌에 내 자산이 일시적으로는 부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중요한 순서가 혹시 있는지 그런 보석 같은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이. 일단 신호와 소음을 명백하게 잘 구분하셔야 된다. 뭐 오늘도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매크로를 다루는 그 애널리스트가 어제까지는 막 이제 향후에 연준이 추가로 이렇게 금리를 더 인상해 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터미널 레이시라고 그러죠. 이 최종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이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조정을 더 받을 것 같다라고 막 이야기하시던 분이 오늘은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고 뭐 그러면서 나스닥을 하드 캐리하면서 끌어올리니까 뭐 다시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는데 그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분도 이렇게 하루마다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룬 이런 코멘트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된 그 투자의 대가들이 다 그거 보고 투자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리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지셔야 된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그 경제학계의 거물인 케인즈조차도 그리고 매크로 경제 흐름의 대가인 그 사람도 매크로 시향을 쫓아가는 투자로는 수익을 못 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개별 기업의 어떤 가치나 매력도에 천착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서 사실 투자의 대가로서도 이제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뭐 수익을 내는 그런 원리를 어떻게 익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부터 벗어 던지셔야 된다. 이거 진짜 잘못된 상식이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온갖 매크로 경제 흐름이나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재빨리 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은 A 섹터, 뭐 내일은 B 섹터, 다음 주는 뭐 C 섹터 이런 거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게 그게 아주 현란한 투자법이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개인들은 그렇게 못한다. 거대 기관들은 뭐 나름 리서치 조직도 있고 또 굴리는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자산 배분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의 경우에 그냥 몇억 원 투자하고 뭐 좀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뭐 몇십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굳이 막 대형 종목을 골라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막 20개, 30개씩 이렇게 종목을 쪼개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골리앗한테 맨날 밟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 현대 사가들의 뭐 분석에 따르면 게임의 방법을 달리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잘 내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방법의 기본이 뭐냐? 그냥 딴 거 없어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좋은 기업들을 가능하면 싸게 또는 저렴하게 적어도 합리적인 구간에서 또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향후 이제 뭐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성장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이 배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성공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냥 기관들이 그 A 섹터에 모멘텀이 닿았을 때 리포트 나와서 좋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딴 섹터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 총알바지하는 물량바지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면 사실 손실만 누적된다는 거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 자체를 찾아야 된다. 그 100배 주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후반부에 가면 부록으로 한국에서 1990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100배 이상 성장한 기업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저도 그걸 보면서 좀 놀랐는데
그 100배 기업이 2019년까지 11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40여 개 정도는 불과 10년 범위 안에 100배 주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실은 많은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20% 30% 수익 내면 많이 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냥 내가 여윳돈으로 조금 뭐 재테크 차원에서 약간 돈 좀 불리는 거지, 진짜 돈 버는 거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장기적인 관점이 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건데, 정말 주식 투자는 사실은 제대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하면 수익의 기회를 엄청나게 준다라는 것 자체를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고성장 또는 고수익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뭐 100배 주식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장 또 성장,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그러면서도 밸류에이션이 쌓여야 한다. 기업 가치가 낮아야 한다. 처음 출발할 때.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지금 비교적 짧은 한 뭐 2, 3년 안에 이 기업이 10배씩 주가가 오르고, 또는 심지어 뭐 50배, 100배가 오른다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에서 막 한 10배씩 성장해버리면 이 자체가 한국 경제 규모의 한 2배 정도가 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사실 생겨나기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원인데, 그동안 예를 들면 뭐 적자 상태에 있었지만 꾸준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섹터에서 굉장히 주요한 플레이어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5배, 10배, 20배 이렇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거죠. 조금 조심스러워서 종목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는 디스플레이 업종이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의 추격 때문에 사실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일찌감치 그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뭐 조립 공정 안에서도 이 레이저 노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노칭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그 배터리 3사 가운데 한 회사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거의 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으면서 그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가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사실 거의 적자에 가까운 적자도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 2, 3년간 되게 절치부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독보적인 그런 이제 장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주가의 바닥권에서 지금 뭐 최소한 뭐 6배, 7배 이렇게 지금 올라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다시 저는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막 1,000억도 안 되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적자 상태를 벗어나서 그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정말 꼭 필요한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독점력이 강한, 또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는 그런 그 사업을 계속해 간다. 그럼 이런 회사는 사실은 뭐 5년, 10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주가가 수십 배씩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처음 이제 바닥권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찾아보시면 그래도 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흔히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뭐 구조적으로 성장한 섹터 안에서 앞으로도 장기간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 부분 계속 생겨날 수 있다.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지금 자산 현금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묻는 게 좋을까요? 뭐 현금 비중이랑 뭐 주식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대체로 저는 이게 주식을 이제 개별 종목 단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종목을 넣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 골고루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이제 수익을 실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수익을 실현한 자금으로 다음 뭐 더 좋은 종목을 계속 발굴해가면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주식 포트 안에는 사계절이 다 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계절이 담겨야 된다는 건 뭐냐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한참 뭐 작물이 자라서 가을에 수확하고 그리고 겨울 농한기에는 이제 쉬어가잖아요. 실적과 주가가 이제 동시에 좋아지는 어떤 초기 구간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한참 무럭무럭 자라는 여름철을 향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는 충분히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는 뭐 수확을 해서 이른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일부일지라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수익 실현을 했으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일정하게는 또 현금으로 둬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현금 비중은 그때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현금 비중은 저는 가능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많을 때 20-30%, 뭐 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의 여파가 되게 큰 것으로 느껴진다면 뭐 최대 한 40% 정도까지 그렇게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도 싸다고 생각했던 기업인데 이게 계속 뭐 매크로 흐름 때문이든 그 기업에 대한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오해 때문이든 이게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있는 자금으로 최대한 그 주식을 사 모으면 되는 거고요. 뭐 더 떨어지면 그냥 존버하는 거고요. 정말 좋은 기업을 잘 골랐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가 오르게 마련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으로 노후 걱정 없는 인생을 이제 보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될지 그래도 한번 뭐 다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주식시장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으로부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거나 좋은 기업을 골라놓고도 홀라당 팔아버리는 경우, 홀라당 팔지 않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잘 아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어떤 상한 기한이라든지 만기가 정해져 있는 또는 용처가 일정한 시점 안에 정해져 있는 그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여윳돈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A라는 기업이 뭐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 좀 보고 자기가 그 관련한 기사 좀 검색해보고 또는 증권사 리포트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니다. 그 기업을 잘한다는 것은 사사치 모두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 충분히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잘 알고 투자한다는 것은 처음 투자하기 전에 또는 투자하는 초기에만 그 기업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계속 변모해 가잖아요.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가 대비해서 이 회사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추적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 워렌 버핏이 이 말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막 종목을 20개, 30개씩 투자한다고 해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잘하는 기업을 속속들이 알고 투자할 때 그때 리스크를 가장 쉽게 강력하게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잘 못 견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실보다 수익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붕 떠 있을 때 그때 샀으면 그게 계속 흘러내리면서 뭐 수십 개 종목을 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뭐 이런 식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가상의 해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뭐 그냥 뭐 주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초반에 판단을 잘못했으면 그 상태에서라도 손실을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가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을 익혀서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다 그 손실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손실을 회피하는 그 경향 자체가 사실은 손실을 오랫동안 가져가도록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손실을 회피하는 그 심리 때문에 내가 이걸 정리해서 손실을 확정짓지 않는 한 이거는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또 뭐 주가가 상승해서 수익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예, 그 상대적인 어떤 기회 비용이라는 게 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손실은 잘 버텨요. 근데 정말 못 버티는 게 뭐냐? 수익을 못 버틴다는 겁니다. 20% 30% 또는 40% 수익 나면 홀라당 팔아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막 몇 배씩 더 올라가면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그게. 왜? 아까운 기회들을 놓쳤으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사실은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제대로 접근법을 익히지 못하고 실력을 익히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업은 단순히 30~40% 오르는 게 아니라 몇 배씩 오를 수 있는 잠재력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 투자에서 시간을 어떤 호흡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승패의 확률이 굉장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경우와 손실을 볼 경우는 반반이라고 한다면 이게 1년 범위로 늘리면 대략 한 60%, 65% 이상 되고요. 만약 이게 5년, 10년 간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엉터리 종목을 고르지 않았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투자한 시점보다는 보통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수록 승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최소로 자산을 좀 어느 정도 갖춰놓는 게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부동산이랑 뭐 현금 비중은 얼마를 가져가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그런 질문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의 철학이나 눈높이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요. 정말 그냥 물질적으로 난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는 한 30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웬만큼 노후를 여유 있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0대부터 그냥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투자한다. 그리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5에서 10%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제 관점에서는 그건 충분히 그 매우 보수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 30년에 걸쳐서 투자하시면 1억 정도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30억 정도는 30년 정도 투자하시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잘 못 믿어서 문제인 거죠.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딴 방법 없습니다. 빚을 무리하게 안 쓰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부동산 문제 이야기할 때도 핵심적인 메시지는 늘 그거였습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 하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뭐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됐을 때, 특히 뭐 고점에 예를 들어 샀을 때 무리하게 빚을 낸 경우에는 노후 파산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파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미 지난 부동산 시장 하락 사이클 때 굉장히 많은 하우스푸어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다는 걸 좀 새길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꽉 채워서 정말 1, 2, 3부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민망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소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